주렁주렁 꽃목걸이 대신 미소만 걸고 입국장을 걸어 나온 안세영. 홀로 취재진 앞에서 한참 뒤에야 입을 뗐습니다. 협회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늘 답답함과 늘 부당함과 그런 게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세영은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에 뛰지 못하는 것은 야박한 처사라며 다음 올림픽에 대한 열망 또한 숨기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있은 적 없고요. 제대로 다 선수 생활을 했고. 안세영이 제기한 문제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동안 코칭 스태프와 주고받았던 말과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말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살) MG 금메달리스트가 낡은 체제를 직격한 지금 협회는 선수 성장과 발전을 중심에 놓고 새 패러다임을 고심해야 한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옵니다. 네, 배드민턴 협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했던 안세영 선수가 어제 귀국했습니다. 협회와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라 운동에 전념하고 싶은 마음으로 했던 말이라면서 협회 또 팀과 이야기한 뒤 추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아무것도 제가 협회랑도 팀이랑도 이야기를 해본 게 아니어서 이제 최대한 빨리 이야기를 해보고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배드민턴 협회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A4 용지 10장에 달하는 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선수단보다 먼저 귀국한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은 안세영 선수와의 갈등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갈등이 있은 적이 없어요. 제가 협회장인데 협회 측이면 저지 다른 사람이 있겠어요? 갈등이 있은 적 없고요. 제대로 다 선수 생활을 했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선수단이 귀국했고 협회는 곧장 A4 10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안세영이 제기한 문제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동안 코칭 스태프와 주고받았던 말과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안세영이 가장 문제 삼은 건 부상 관리. 협회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무릎 부상을 입은 뒤 귀국하자마자 병원 진단을 받았고 안세영이 소속팀에서 재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상 중인 선수에게 국제대회에 나가라고 한 적이 없고 선수와의 관계도 문제가 없었다며 대표팀 감독과 주고받았던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올림픽 직전 파리에서 발목을 다쳤을 때는 서울에서 1,100만 원을 들여 한의사를 파견해 전담 치료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세영 담당 트레이너가 올림픽에 동행하지 못한 사연도 공개했습니다. 당시 계약을 연장하려고 했지만 트레이너가 거절했고 안세영 선수도 같은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안세영은 단식과 복식 구분 없는 훈련 시스템 문제도 제기했는데 다른 나라 선수들을 보고 저도 느끼는 게 많은데 이게 좀 협회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늘 답답함과 협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훈련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세한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코치진 5명은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 누구를 탓할 목적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안세영이 대표팀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손짓했지만 선수와 코칭 스태프 사이에 오간 내밀한 대화까지 모두 공개된 상황에서 갈등의 골이 메워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대한체육회도 조사에 나섭니다. 체육회는 감사원과 권익위 출신 감사관 등 외부 전문가 4명과 체육회 법무팀장, 감사실장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올림픽 폐회 이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체육회는 안세영의 발언이 부상관리와 훈련체계, 선수 보호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조사위 면담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으면 감사로 전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적 문제가 있다면 적절하게 조처하고 제도나 시스템이 문제라면 규정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 협회의 갈등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듯합니다. 더 큰 갈등의 서막일지 해결의 실마리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은 스포츠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공항에 도착한 안세영 선수의 귀국 이야기를 조금 전에 들었는데 네네.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다는 호소다. 싸울 네. 의도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안세영 선수가 처음에 목소리를 냈을 때, 금메달을 딴 이후에 목소리를 냈을 때와 같은 결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실제로 안세영 선수가 좀 금메달을 딴 이후에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전쟁하듯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고 바꾸고 네. 싶다고 얘기를 했고 누군가 자신의 말을 귀 기울여주는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했잖아요. 네. 어제 역시 사실 안세영 선수가 어제 저는 입고 갈 때부터 많은 사람들과 상의한 이후에 이야기하겠다 정도로만 말하고 짧게 그냥 귀국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안세영 선수 그렇게 말을 했고요. 왜 그런 예상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안세영 선수는 지금 대한배드민턴협회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그동안 계속 오랫동안 가져왔던 낡은 관행 그리고 낡은 제도들을 바꾸어 달라라고 호소하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의 입장은 여전하다,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협회와 상의한 후에 이야기하겠다, 구체적인 얘기는 그 이후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대화의 여지는 열어둔 걸로 봐야겠죠? 일단 대화는 하겠죠. 일단 안세영 선수가 본인의 소속팀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비롯한 지인들과 일단 어떤 이 이야기들에 대한 이 논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한 이후에 네. 협회와 대화를 하고 대화를 해야만 어떤 그 문제점을 개선해달라고 요구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대화는 분명히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그 상황을 봤을 때 협회가 조목 안세영 선수의 말을 반박하는 10페이지짜리 보도자료, 반박 보도자료죠 사실. 네. 반박문을 내놓은 이 상황 그리고 또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내밀한 카톡 내용까지 선수와 감독 지도자 간의 대화까지 다 공개하면서 지금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진실 공방을 넘어서 감정 싸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감정 싸움이 되게 되면 사실상은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없게 되겠죠. 네. 그래서 대화가 쉽사리 잘 풀리고 해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 말씀하신 그 협회의 반박의 그 해명 자료 그 부분이 안세영 선수가 귀국한 이후에 나왔고요. 네네. 안세영 선수와 그 사이에 대화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나온 상태인데 쟁점이 된 부분들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관리의 문제점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협회는 일단 무리하게 대회에 참가시킨 적은 우리로서는 없다라는 그런 네네. 입장이에요. 일단 그건 협회의 생각이죠. 어떻게 네. 보면 선수가 어떻게 생각했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 대회 출전을 했는지를 협회가 좀 세밀하게 세심하게 파악하고 있는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감독과 지도자 선생님 그리고 협회에서 대회 나가고 싶냐, 대회 나갈 거냐라고 하거나 혹은 대표 선수로 일원으로서 대표팀의 일원으로서 이 선수가 진천선수촌에서 훈련을 받고 대표팀에서 같이 훈련하고 있는데 코앞에 국제대회가 다가왔어요. 근데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정서상 선수가 저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가겠습니다. 아하.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선수가 자진해서 출전한 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세영 선수는 지금 대표팀과 협회에 서운함과 서름과 소외감을 느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대표팀과 협회는 그렇게 대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쪽은 서운함을 느꼈고 한쪽은 그렇게 대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서운한 감정을 느낀 당사자에게 먼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를 대화하고 들어주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처럼
안세영 선수가 어제 오후 4시에 귀국하니까 협회장이 아침 7시에 급하게 귀국해서 네. 4시에 귀국해서 얘기하면 곧바로 우리가 반박 보도문 써야 되니까 시간이 없다. 이렇게 대응하는 건 저는 어른스러운 대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안세영 선수가 그 파리에서 폭탄 발언을 할 때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한다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일까라는 게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선수가 어쨌든 자유의 의지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네. 좀 만들어 간 것 같고 본인의 의지로 선수가 출전을 할 때 협회가 좀 더 정상적으로 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국제대회를 나가 보면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그 안세영 선수 레벨의 선수들 같은 경우에 개인 트레이너들을 대동하고 온다든지 뭐 2명, 3명의 자신의 팀을 대동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대표팀이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가 그렇게 움직이지 못해요. 대표팀의 일원일 뿐이죠. 네. 그렇게 움직이는데 문제는 이제 안세영 선수가 감정이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과정은 본인은 부상을 참으면서까지 이렇게 하는데 대표팀에서는 나를 지원해주고 보호해주고 케어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네. 그럼 사실 감정적으로 소홀함이 생길 수 있고 서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안 선수의 그 무릎 부상과 관련한 오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해 보여요. 이 부분은 좀 더 뭐 협회 차원에서도 좀 더 그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협회가 어제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 안세영 선수의 첫 번째 오진 그리고 이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오진은 안세영 선수가 지정한 병원에서 한 거다라고 네. 해명했거든요. 근데 이게 해명으로 충분할까요? 누가 어떤 병원을 가서 그 오진을 했다라는 부분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세영 선수가 그 병원을 지정해서 가서 안세영 선수가 그 병원을 선택했으니까 안세영이 잘못한 거다. 협회는 잘못이 없다. 이게 아니라 네. 정확한 문제는 이거죠. 오진이 났을 때 오진의 여부를 떠나서 안세영 선수는 그 진단 결과와 상관없이 여전히 무릎이 아프다라고 호소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럼 무릎이 계속 아프고 나아지지 않는다면 왜 그러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검진을 해보자라고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야, 네가 정한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았는데 2주면 낫는다며 5주만 쉬면 된다며 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은 거죠. 네. 자, 올림픽 그 파리 현지에서 훈련에서 지금 발목 부상을 네네. 입은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협회가 해명을 했습니다. 협회는 일단 안 선수가 지명한 한의사를 서울에서 섭외해서 파리로 이제 파견을 했고 거기에서 좀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고 전력 노출을 우려해서 보안을 유지했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일단 이것도 그 서로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회 입장에서는 안세영 선수가 원하는 의사, 서울에 있는 그 한의사를 우리가 경비를 다 대서 보내주고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줬다. 사실 안세영 선수가 아니었으면 파리에 있는 한의원을 보낼 수도 있었다. 네.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고 안세영 선수는 한의사 선생님을 보내준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앞부분. 그러니까 처음에 부상을 당했을 때 그 전초기지의 메디컬 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했던 부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안세영 선수가 이야기를 자신의 부상 상황을 터놓고 이야기를 못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네. 현재 그 안세영 선수 동생 측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과정 그리고 그런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쪽은 우리는 돈 들여서 보내달라는 한의사 보내줬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쪽은 그 결과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죠. 네, 개인 트레이너 계약 종료 논란도 있는데 안세영 선수 발언을 보면은 이 트레이너한테 굉장히 마음적으로도 의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협회 측에서는 트레이너가 파리행을 거절했다 그런 지금 입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근데 이거는 사실 협회에 일하는 다른 뭐 경기단체 협회에 일하는 트레이너들도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지금 대한배드민턴협회처럼 트레이너가 안세영 선수와 파리를 같이 가는 거, 동행하는 걸 거부했다.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팩트겠죠. 사실적으로 보면. 근데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한수정 트레이너가 안세영 선수를 케어하는 과정에서 안세영 선수의 표현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혼자만 자신을 챙겨주다시피 했다. 많이 의지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한수정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그동안 협회와의 관계에서 안세영 선수 못지않게 좀 쌓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초우도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초우가 있고 감정적으로 쌓인 게 있다면 재계약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안 하게 되겠죠. 재계약을 제안한 협회가 올림픽 왔으니까 이제 재계약합시다라고 했을 때 근데 이건 뭐 속내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협회 말만 들을 게 아니라 한수정 트레이너의 그때 심경도 들어봐야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세영 선수는 개인 트레이너를 쓰고 싶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을 했다고 하는데 협회는 공식적으로 여기와 관련된 얘기는 전달 들은 바가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선수와 협회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그렇죠. 소통 자체가 뭐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협회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이 기본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전달이 됐다고 해도 아마 거부했을 겁니다. 대표팀이 안세영 혼자만을 위한 팀이 아니다. 네. 단체다. 집단 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안세영 측에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안세영 선수 측에서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게 협회까지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자, 훈련 방식에 대한 지적도 안세영 선수가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복식이 강하다 보니까 네네. 그거 위주로 훈련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복식 위주입니다. 과거부터 복식 위주였고 네. 우리는 단식에서 금메달이 96년 애틀란타 올림픽 때 방수현 전 선수가 딴 게 단식에서 28년 만에 나온 금메달이거든요. 네. 단식보다는 복식을 선호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단식과 복식을 한 선수가 같이 뛸 수는 없어요. 근데 단식을 포기하고 복식을 뛰게 되면 혼합 복식과 그 남녀 복식을 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금메달을 최대 2개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하. 단식을 뛰게 되면 단식 금메달 하나만 노릴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그 대표팀의 특성인데요. 그 특성이라 하면 한국 대표팀은 국가대표로 선수가 선발이 되면 진천 선수촌에서 집단 합숙 훈련을 합니다. 네. 복식은 호흡이 중요하고 손발을 맞추는 기간이 굉장히 필요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집단적으로 합숙 훈련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선수들에 비해서 손발을 맞추고 호흡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복식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키워왔던 거죠. 단식보다는 복식 위주의 대표팀이 계속 운영되어 온 것은 안세영 선수의 말처럼 사실입니다. 자, 안세영 선수가 이러저런 이유를 들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대표팀을 떠나서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네. 파리 현지에서는 밝히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규정이 바뀌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들을 보게 되면 흘러가는 이야기들과 뭐 양상들을 보면 저는 이게 양측의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 한쪽이 부러져야만 이게 결론이 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이유가 바로 이 규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실제로 지금 안세영 선수가 말하고 있는 건 낡은 규정과 낡은 시스템을 바꾸자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꿔달라는 건데 협회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협회는 당장 지금 뭐 화면에 나옵니다만 여자는 만 27세, 그리고 남자는 만 28세 이상이 될 때까지 국가대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개인 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게 국제대회 나갈 수 있게 풀어달라는 건데 저 부분은 협회가 용인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네. 협회의 스폰서 후원 금액과도 관계가 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한배드민턴협회는 대한축구협회 다음으로 많은 돈을 후원받는 스포츠 단체, 국내에서 스포츠 단체예요. 네. 과거에 연간 70억 원의 그 후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4년 계약을 맺게 됐고 굉장히 후원 금액이 많은데 그 후원 금액이 높은 많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대한배드민턴협회 규정에 대한민국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들은 배드민턴협회와 계약된 후원사의 용품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안세영 선수 본인은 다른 신발을 신고 경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조항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을 후원사들이 지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세영 선수가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겠다. 그리고 대표팀에서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네. 후원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안세영 선수가 개인 계약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과거에는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나이 제한에 대한 소송에서 이긴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게 소송으로 간다. 여기서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그겁니다. 처음에 안세영 선수 금메달을 따고 작심 발언을 했을 때 네. 그때 대표팀의 총감독이던 김학근 감독 같은 경우에 모 방송사 인터뷰에서 작년부터 세영이가 법적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이 네. 부분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인데 자 이제 개인 자격으로 국제 대회를 출전할 수 있겠죠. 나이 제한의 규정 그리고 개별 선수 개인적으로 후원사 계약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두 가지 규정을 네. 그러니까 만들어 달라, 풀어 달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는 협회에서는 절대 양보 못 합니다. 왜냐하면 협회는 대한민국 배드민턴 전체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라고 항상 주장해 왔거든요. 네. 저게 이용대 선수 이전에도 계속 나왔고 이용대 선수 때도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저 논란에 대해서 협회는 초지일관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번에 안세영 선수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입장을 섣불리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한쪽이 부러질 때까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안타깝지만 제 예상입니다. 협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물러설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저희가 기사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제도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규정도 개정하겠다 이렇게 네. 좀 열어둔 상태거든요. 네.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대한체육회의 조사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근데 조사가 좀 이상한 게 배드민턴 협회도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네. 대한체육회도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그리고 문체부도 지금 들여다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들여다보겠다고 하는데 상급단체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게 오히려 조사의 실효성이라든지 선수 보호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이 배드민턴 협회 조사 차원에서 그리고 대한체육회 조사 차원에서는 내규가 변할 가능성, 규정이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안세영 선수의 폭탄 발언으로 지금 양궁협회가 네. 계속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안세영 선수도 한국의 양궁이 부럽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이겁니다. 배드민턴 협회와 양궁협회의 가장 큰 차이는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이에요. 선발 과정에서 양궁 대표팀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선발전 성적만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선수를 선발합니다. 하지만 배드민턴 협회는 선수의 선발전을 치르지만 선발전 이외의 점수가 많아요. 그리고 이외의 명분이 있어요.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국제대회, 올림픽 같은 큰 무대 경험이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든지 이번에 선발전에서 성적이 나빴지만 이 선수가 그래도 예전에 해준 게 있는데 네. 이런 식의 이제 선발이 가능해요. 그게 과거에 선발전 점수 50%, 면접이 아니라 심사 점수 50%. 국가대표 선수를 보면 실력이 아닌 심사위원 심사 점수 50%라는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만들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을 정도로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원과 관리예요. 선수 지원과 관리라고 볼 수 있는데 양궁협회 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현대차 그룹의 든든한 지원 그리고 후원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양궁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세계 최강이잖아요. 네. 세계 최강의 선수들과 겨룰 수 있는 훈련 파트너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슈팅 로봇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슈팅 로봇 평균 9.65점을 쏠 수 있는 슈팅 로봇을 만들어서 네. 선수들과 매일 훈련 파트너로 시합을 붙입니다. 하지만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단식 선수로서 훈련 파트너를 제대로 만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비교를 한다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게다가 소소한 것까지 본다면 양궁 대표팀은 지금까지 국제대회 나가면 만약에 현지에서 선수촌이라든지 아니면 현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불편함이 있으면 네. 협회 차원에서 모든 걸 다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바꿔줬어요. 네. 근데 다른 협회들은 더뎌요. 그러면 다른 선수들이 볼 때는 양궁 선수들 부럽다. 그러니까 숙소가 너무 문제가 있다. 낙후돼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양궁 협회는 시내에 있는 호텔을 잡아주거든요. 네. 거기서 숙소 생활을 하게 해요. 그리고 음식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도시락을 만들어서 공수를 자체적으로 해줍니다.
근데 이 모습을 다른 선수들이 보고 있으면 부럽겠어요, 안 부럽겠어요? 당연히 부럽죠. 네,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들 수도 네. 있을 것 같네요. 자, 지금 뭐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수현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안 선수 혼자 힘으로 지금껏 성장한 건 아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뭐 맞는 말이죠. 사실은 금메달이라는 게 특정 선수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팀 그리고 협회 시스템이 있고 또 국민적인 지지와 또 성원, 응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맞는 부분이죠. 하지만 말이죠. 그 금메달을 안세영 혼자 딴 게 아니니까 협회 시스템을 그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협회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건 맞다고 방수현 위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방수현 위원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좋은 시기에 잘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야지 이렇게 푸는 거는 좀 실망스럽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반대로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목소리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자신의 목소리에 가장 힘이 실릴 때,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줄 때, 사람들이 들어줄 때, 그때를 본인을 생각한 게 금메달 딴 순간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의 문제 그리고 또 가능성의 문제인데 네. 안세영 선수는 방수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과는 좀 다르게 생각한 것 같아요. 협회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건 맞는데 협회 시스템을 바꿔달라고 얘기하려면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고 방수현 해설위원은 천천히 얘기해도 될 것을라고 한 거죠. 그 네. 차이라고 봅니다. 네. 앞서서 평론가께서는 한쪽이 굽히지 않으면 접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네. 전망을 해주셨는데 양쪽이 좀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신중한 대화를 이어가서 현명한 해결책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은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Zhang, roughly Merriman next to me, and a Zutsu with. Can't get you up on my brain. I'm going insane. You keep on burning me up. How is your fire? How is your fire? Now I just can't get away.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슈가가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탔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 경찰은 슈가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그젯밤 11시 15분쯤 그룹 BTS의 멤버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다 넘어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몬 겁니다.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몰고 이곳 한남동 자택까지 500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집 앞에 주차를 하다가 쓰러졌고 마침 근처에 있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슈가를 도우러 갔다 술 냄새가 나자 인근 파출소에 지원 요청을 해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무게가 30kg을 넘지 않으면서 동시에 시속 25km 이상으로 달릴 수 없으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 시 인적, 물적 피해가 없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범식금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슈가가 몰았던 전동 스쿠터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슈가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몬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왔는데 경무청은 일과 시간 이후에 일어난 일인 만큼 소속기관에서 따로 제재할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슈가는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해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의 책임이라며 사과했습니다. 팬들 반응은 엇갈렸는데 일부는 실수일 뿐이라며 위로를 건넸지만 기다려준 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논란이 커지자 슈가는 팬덤 커뮤니티 위버스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가까운 거리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술을 마신 뒤 전동 스쿠터를 이용해선 안 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를 입은 분이나 파손된 시설은 없지만 변명 없이 자신의 책임이라며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행동에 주의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 역시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실망을 드렸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선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속사 측은 슈가가 운전한 것이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명칭과 상관없이 범칙금 사안이 아닌 형사 입건 대상으로 판단했다며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똑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일을 두고 팬덤 아미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외국 팬들을 중심으로는 실수할 수 있다, 괜찮으냐며 슈가를 위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다른 팬들은 기다리는 아미들을 생각했어야 하지 않느냐, 범죄를 감싸서는 안 된다며 크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열대야가 기승을 부린 어젯밤 광주 아파트 단지에선 한때 전력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 강변북로에서는 음주 차량이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고 뒤집혀 적발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견인차가 도로를 막고선 승용차를 끌어냅니다. 새벽 시간대 서울 강변북로를 달리다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고 뒤집힌 차량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30대 남성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차량이 전복됐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저녁 광주광역시 오치동 400여 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임시 발전기로 비상전력을 공급하기까지 주민들은 4시간 넘게 냉방기기 없이 열대야를 견뎌야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아파트 자체 수전 설비가 낡아 피해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갓길에 세워진 화물차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오후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퇴근 시간대 불을 끄고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부산시 가야동에선 터널을 빠져나오던 승용차와 택시 SUV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3대에 타고 있던 8명 가운데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21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1명이 손에 2도 화상을 입었고 19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주민 20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11명은 소방대원에게 구조됐습니다. 소방은 에어컨 실외기가 타고 있다는 119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검문을 거부하고 달아나다가 환경미화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술 냄새가 났지만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쓰레기 수거차와 환경미화원을 그대로 덮칩니다.
잠시 뒤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달아나자 함께 있던 동료가 뒤쫓습니다. 이 남성은 곧바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새벽 1시쯤 충남 천안에서 경찰의 검문을 거부하고 달아나던 20대 A씨가 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 뒤에서 일하던 30대 환경미화원이 숨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운전하던 차가 교차로에 한동안 멈춰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검문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1.6km 정도 거리를 달아나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도주 차량에 치여 참변을 당한 환경미화원은 올해 2월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에 입사해 맡은 일을 묵묵히 해오던 청년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좀 정도 많고 누구보다 조금 앞서서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자세도 있었고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다 같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경찰은 가해 운전자인 A씨가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위험운전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오늘 새벽 일본 남쪽 해상에서 5호 태풍 마리아가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5호 태풍 마리아가 오늘 새벽 3시쯤 일본 도쿄 남남동쪽 약 114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해 북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은 앞으로 계속 북상해 이번 주말쯤 중간 강도로 발달한 채 일본 도쿄 동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음 주 중반쯤에는 일본 삿포로 동북동쪽 해상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태풍 비바람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면서 여름철 전력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어제 전력 수요는 오후 6시 40분에 92.5GW까지 치솟았지만 공급 예비력이 충분해 안정적으로 수급됐습니다. 이에 앞서 사흘 전 오후 5시에는 최대 전력 수요가 93.8GW까지 오르며 여름철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무더위에 냉방 사용이 급증하고 산업계가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기 시작하면서 전력 수요가 크게 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력거래소는 다음 주 산업계 생산 활동이 전면 재개되면 또 한 번 전력 고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요즘 역대 최장 열대야로 잠 못 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더위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잠을 가장 적게 자는 나라로 꼽힌다는데요.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은 8시간 22분 잠을 잡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7시간 41분을 자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30분 이상 차이 나죠.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잠 못 자는 것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이 조사해봤더니 3년 전에는 평균 8시간 14분을 잤는데 올해는 7시간 59분으로 15분 줄면서 7시간대에 진입했습니다. 잠을 적게 자는 게 아니라 아예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무려 78만 명에 달합니다. 10년 만에 70%나 급증했죠. 불면증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 같은 수면 장애를 겪는 환자까지 포함하면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 110만 명이나 됩니다. 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잠을 못 자는 걸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과도한 경쟁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 성적, 대학 입시에 시달리다가 커서는 취업, 결혼, 투자 등 끝없는 경쟁에 내몰리면서 늘 긴장감에 쌓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세태 속에서 잠을 많이 자는 것을 게으르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운동, 카페인과 알코올 줄이기 등 아마 잠 때문에 고생해본 분들은 잘 알고 있는 상식일 겁니다. 전문가들은 근본 대책으로 수면은 권리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이나 공부 때문에 잠을 뒷전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죠. 잠을 많이 자는 게 결코 게으른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푹푹 찌는 한증막 더위 속에 YTN 취재진이 기상관측 차량을 타고 서울 도심을 다녀왔습니다. 같은 서울이어도 환경적 특징에 따라
온도가 무려 20도 이상 차이를 보였는데요.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오 무렵 서울 광화문 광장. 오전에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났지만 뜨거운 열기는 여전합니다. 기상청의 관측 차량을 타고 이 지역의 온도를 측정해봤습니다. 공기 중 온도는 32.9도, 체감 온도는 35도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도로 표면 온도는 무려 46.7도, 실제 불가마 사우나와 비슷합니다. 고층 빌딩으로 인한 열섬 현상, 잦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열기의 가세, 마지막으로 아스팔트가 햇볕의 열을 흡수했다가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차량 내부에 연결된 노트북으로 1초 단위의 노면 온도와 주변 기온, 습도가 기록됩니다. 다음에는 녹음 이후 거진 남산 산책로로 이동했습니다. 도로 표면 온도는 29.6도. 같은 서울인데도 광화문과 무려 20도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햇빛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가 온 직후라고 한다면 통풍이 얼만큼 잘 되는지도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절기상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지만 폭염과 열대야는 가을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흘 정도 더 이어질 불가마 더위. 땡볕은 피하고 그늘을 찾아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지금 시각 8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오늘의 날씨 먼저 키워드로 알아보시죠. 바로 우산과 습도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곳에 따라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비와 소나기가 더위를 식혀주진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습도만 잔뜩 끌어올리면서 더위로 인한 불쾌감이 더욱 심해지겠는데요. 끈적끈적한 날씨에 짜증이 나기 쉬운 만큼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고요. 한낮 시간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건강 잘 챙겨야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지역별 기온도 알려주시죠. 네, 지난 밤사이 강릉은 20일째, 서울은 18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낮 동안에도 대부분 지역의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33도, 대전과 광주도 33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고요. 경북, 경주는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네,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곳도 있죠. 네, 맞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비구름이 수도권과 영서 남부, 충남 북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동남권에는 시간당 50mm에 가까운 폭우가 집중되면서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비구름은 점차 그 밖에 중부 곳곳으로 확대하겠고 남부지방에도 저녁까지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와 소나기의 양은 대부분 5에서 60mm가 되겠고요. 경남 지방에만 80mm 이상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최고 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열대야와 찜통더위는 광복절이 있는 다음 주까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앤 키워드였습니다. 8월 8일 뉴스업 주 일정 정리합니다. 국회는 오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청문회에서는 미국에서 유학한 장남의 병역 기피 논란과 고온 초전도 소재 기업의 주식 2,000주를 보유한 것과 관련한 내부 거래 여부, 또 부실 학회에 논문을 투고했다는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창업자 김범숙 위원장의 구속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 카카오가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정신화 대표가 역할 대행에 나선 가운데 직접 위기 대응 계획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내놓습니다. 앞서 올해 성장률을 2.6%로 올려잡았지만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과 중동 불안 등으로 석 달 만에 조정이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입니다.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사면 또는 복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뉴스업 주율정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통일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광복절 축사에 새로운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자유의 개념을 보다 강조하는 게 핵심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통일이 최종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즉 한국의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는 내용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아직 큰 틀을 고민하는 단계지만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기존 메시지의 기조는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해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나서달라고 밝혔습니다. 여당도 야당에 대해 정책적 자신감이 있다면 금투세 폐지를 위한 여야 지도부 간 토론에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조속히 논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금투세 폐지를 수용하라고 압박한 데 이어 대통령실이 힘을 보탠 겁니다. 대통령실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우리 증시가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되면 1,400만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데도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야당에 거듭 협조를 구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지도부 간 토론을 재차 촉구하며 토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토론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이건 피해지가 맞습니다. 저희는 그런 정책적인 자신감이 있고 정책적인 자신감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면 우리 토론하면 됩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5천만 원 넘는 양도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금투세 폐지를 공약한 데 이어 올해 첫 증시 개장일에도 금투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주식시장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국내 증시 대폭락 사태를 계기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이렇게 여권이 금투세 폐지를 밀어붙이자 민주당은 국정 실패 책임을 엉뚱한 데 돌리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금투세 완화론도 적잖아서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계속해서 손유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을 콕 집어 금투세 폐지 토론을 제안하자 박 원내대표는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여당을 향해 경제 비상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금투세밖에 없느냐며 참 한심하다고 일갈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대신 금투세 논쟁을 꺼내든 건 상황을 다른 쪽으로 돌리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금투세 공세를 최근 주식 폭락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는 물타기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TMF 사태 대책이나 실질적인 경제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할 때지 주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였을 때 세금을 부과할지를 들여다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 차원에서도 일단 금투세 폐지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했습니다.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납니까? 하지만 다른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는 연일 금투세 유예와 완화를 시사하며 협의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지금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천만 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합니다. 민주당은 일단 8월 18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 당대표를 선출하고 난 뒤 금투세 관련 당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지금의 증시 불안과 금투세는 무관한 만큼 분리 대응한다는 기조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금투세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팽팽하지만 여야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위의장들은 첫 만남을 가지면서 협치에 시동을 건 모습입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박정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상원 신임 정책위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취임 인사차 만났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상견례인데 22대 국회 들어 극한 대치만 이어오던 여야가 민생법안 논의를 위해 자리를 마련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실제 여야는 간호사법 등 이견이 적은 민생입법을 먼저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석이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도 협상 테이블에 올랐는데 여야는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책위원회의 실무 검토를 먼저 하고 이견이 없이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양당 정책위장이 또 만나서 전기료 감면 문제도 당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하절기 전기요금이라서 시기가 급박해서 지금 기재부하고 산업부하고 같이 한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양당은 신속한 민생입법 추진을 위한 여야정 합의체 구성에도 큰 틀의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국내 증시 폭락 등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한 만큼 비상상황 돌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겁니다. 함께 일을 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습니다. 정경 법안은 멈추고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 대책 상당수는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들입니다. 이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선 정부와 여당, 야당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 논의기구가 조속히 설치돼야 합니다. 앞다퉈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하고 또 그걸 수용한 모양새인데 실마리를 풀어나가긴 쉽지 않으리란 전망입니다.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각종 특검법과 방송사법, 25만 원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분석도 적잖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법안 강행 처리와 필리버스터, 거부권 정국을 오가던 국회가 민생을 챙긴다는 취지로 모처럼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를 위해 추진되는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통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나는 서둘러 처리하자는 입장인데요. 사실상 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법안들엔 무엇이 거론되고 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언급된 법안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른바 구하라법입니다. 지난 2019년 숨진 가수 고 구하라 씨의 명칭을 딴 건데요. 쉽게 말해 자격이 없는 인물이 상속권을 제한하자는 취지입니다. 구 씨의 오빠인 구호인 씨가 어른 딸을 버리고 가출했던 친모가 구하라가 숨진 이후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주목을 받게 됐죠. 자식을 키우는 것을 포기한 부모에게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재산은 아무 제한 없이 가져가는 이러한 현재 상황이 과연 정의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하라법 20대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정쟁에 밀려 폐기됐는데 이번에는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논의되는 법안 가운데는 간호사 업무 규정을 분리해 자격과 처우 등을 개선하자는 취지인 간호사법과 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개선하고 가해자 보유 재산을 조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 피해자 보호법을 비롯해 상당수 법안들이 합의를 염두에 두고 여야 논의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를 한 50여 개 법안을 저도 한번 살펴보니까 충분히 큰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법안들이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든지 또 소위 말하는 구하라법, 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이라든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은 들고. 김상훈 의장님으로부터 말씀 들으셨겠습니다만 양당의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견이 없이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양당 정책위장이 또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해보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야는 또 폭염기 취약계층의 전기료 감면도 서둘러 처리하기 위해서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을 대리하기 위해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 이번 8월은 정쟁 사안 외에 민생과 직결된 시급한 사안에서 국민들의 뜻을 실현해달라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네, 여야가 다시 맞붙는 대목도 있습니다. 바로 최상병 특검법인데요. 야당은 곧 세 번째 발의를 공언하면서 여당을 압박했고, 예 여당은 탄핵 공작이라면서 태스크포스까지 출범시켰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당 전당대회 내내 강조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을 내놓으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아직도 특검 법안을 만들고 있는 거냐며 시간 끌기 용이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시간 끌기는 저급한 범죄 은폐술에 불과합니다. 이미 한동훈 대표의 특검법 유효 시기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깐족거리며 비평만 할 겁니까? 민주당은 국민명령을 받들어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이번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받는 인물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 억지로 누명을 씌운다며 사기 탄핵 공작 태스크포스를 발족했습니다. 구명로비 의혹 공익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가 지인들과 나눈 얘기를 부풀려 의혹을 제기한 거라며 사건의 진위를 밝히겠다는 겁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도 의혹을 제기한 최재형 목사가 악질적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인물이라고 깎아내리며 탄핵 추진에 중독됐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모든 것을 탄핵 추진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탄추니즘이라고도 그랬는데 정말 그 병적인 정도가 심각하다.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여야 정치권이 입법기관으로서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 대화를 시작하긴 했지만 최상병 특검법은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이 재발의할 특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민의힘의 대응이 주목되는데 전국이 또 한 번 출렁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 착수 3년 만에 50억 클럽 인사 6명 가운데 4명을 기소한 건데요.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연루된 재판 거래 의혹 수사는 이어나간다는 확침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만에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기소했습니다. 대법관 퇴임 뒤 대한변협의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소송 자문을 해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에 고문료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고액의 보수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 연관됐는지는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50억 클럽 인사인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홍 회장이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린 뒤 약속한 이자 1,400만여 원을 갚지 않는 방식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로써 먼저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까지 50억 클럽 인사 6명 중 4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남은 인사들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검찰은 대장동 사업 관련 기사가 유리하게 보도되게 해달라는 김만배 씨 청탁을 들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언론인들을 기소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출신 성모 씨는 8억 9천만 원을,
중앙일보 출신 조모 씨는 1억여 원을 각각 김 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다음 달에 끝납니다. 후임 총장 후보자가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추리기 위한 심사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 앞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장은 최근 검찰 안팎에서 불거진 논란을 언급하며 엄중한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이 수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특히 검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엄중한 상황 하에서 오늘 위원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입니다. 2시간 반을 걸친 회의 끝에 후보자는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먼저 사법연수원 28기인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부 검찰과장과 국장을 모두 지냈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합류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연수원 26기인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2017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윤 대통령과 근무연을 맺었습니다. 충남 공주 출신인 심 차관은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의 장남이기도 합니다. 이진동 대구고검장은 이른바 특수통으로 통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시절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을 수사했고 이후 대검 중수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또 다른 특수통 임관혁 서울고검장도 후보에 올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지내며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정윤회 게이트 사건 등을 수사했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낸 2019년에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을 맡았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추천위가 추려낸 후보 가운데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는 9월 15일에 종료되는데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다음 달 초쯤 차기 총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을 신속 수사하라고 강조했던 만큼 퇴임 전에 관련 수사를 매듭지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가 오늘 이루어집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또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의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이번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1,000명에 이르는 지상군을 동원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사흘째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전쟁이 시작된 이래 러시아 본토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의 군사작전입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이 공개한 화면입니다. 러시아 땅으로 쳐들어간 우크라이나 전투 차량들이 잇따라 공격을 받고 파괴됩니다. 러시아군은 1,000명에 이르는 우크라이나군이 영토 깊숙이 들어오려 했지만 이를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Потери противника составили 315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не менее 100 убитыми и 215 человек ранеными. Уничтожено 54 единицы бронированной техники, в том числе 7 танков.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일 침범한 우크라이나가 민간인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Как известно, киевский режим предпринял очередную масштабную провокацию, ведет неизбирательную стрельбу из разных видов оружия.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공격에 대해 논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 점령지인 헤르손 침투 작전 모습을 공개하고 대규모 계획의 일부를 실행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На цей рік вже законтрактовано нашими виробниками 1,000,000 дронів, буде загалом по року більше.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회복한 영토의 2배를 최근 3개월 만에 내주며 고전하다가 모처럼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사일 등으로 러시아를 공격하기는 했지만 이처럼 보병을 동원해 습격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번 전투는 2022년 2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 본토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의 충돌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이슬람권이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 하니의 암살을 계기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확전을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의지를 거듭 밝혔고 이스라엘 역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이슬람협력기구 50여 개국 대표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모였습니다. 참가국들은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의 암살이 부른 중동 위기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This heinous act serves only to escalate the existing tensions, potentially leading to a wider conflict that could engulf the entire region. 미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보복 대신 휴전 협상의 불씨가 되살아나길 조심스레 기대하고 있습니다. We have heard from those countries really a broad consensus in every conversation that we have had that they share our opinion that escalation would only exacerbate the problems facing the region.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자국 안보가 침해된 상황에서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며 보복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숨진 하니에의 후임인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의 강경파 야히야 신와르가 선출된 것도 긴장을 더하는 한 원인입니다. القيادة باغتيال القائد هنية ستتنازل بالشروط المتعلقة بالمفاوضات فجاء الرد باختيار قائد صلب عنيد موجود في الميدان.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주도한 신와르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거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הוא מדרבן אותנו ואנחנו נתאמץ כדי למצוא אותו ולתקוף אותו ושיחליפו עוד פעם את ראש הלשכה המדינית. 레바논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 반군 등 친이란 무장 세력들이 일제히 강경파 신와르를 지지하는 가운데 휴전 협상 전망은 한층 어두워졌다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예멘 남부 항구 도시 호데이다에서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30명이 숨졌다고 AFP 통신이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운영하는 마시라 TV에 따르면 지난 며칠간 내린 비로 호데이다에서만 30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약 500가구가 침수돼 이재민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UN 인구기금 예멘 사무소는 농지와 민가, 각종 기반 시설이 파괴됐고 약 2만 8천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예멘은 매년 3월 하순부터 우기에 접어들어 7, 8월 사이 비가 집중됩니다. 미국 대선 후보인 해리스와 트럼프가 러닝메이트 지명까지 마친 가운데 이번 선거 승패를 가를 중서부 경합주에서 격돌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는 해리스의 부통령 후보인 월즈를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했지만 해리스는 월즈 지명으로 중산층 지지의 저변을 넓힐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중서부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유세에서 해리스의 러닝메이트인 월즈는 같은 중서부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Being a Midwesterner too, I know a little something about commitment to people. I was born in a small town in Nebraska where community meant everything. 해리스는 월즈가 풋볼 코치를 겸한 고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서민을 대표할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산층을 위해 쌓아온 월즈의 이력으로 대선 승리의 동력을 더하게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And in 90 days, the nation will know Coach Walz by a new titl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벤스는 해리스와 불과 6km 떨어진 곳에서 유세를 개최했습니다. 벤스는 해리스의 국경정책 실패가 중서부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I know this community's been affected by it. I know I've seen the consequences of it personally. But the fentanyl that the Mexican drug cartels are bringing into our country. 트럼프는 폭스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해리스가 극단적 좌파인 월즈를 고른 건 충격적이라며 두 사람은 공산주의자 조합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월즈 지명으로 자신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며 신난다고 표현했습니다. He's a very liberal man, and he's a shocking pick, and I'm thrilled. I could not be more thrilled. 반면 해리스 캠프는 월즈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뒤 24시간 만에 500억 원을 모금했다며 월즈 발탁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월즈가 누군지 모른다는 응답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에서 서로 유리한 첫인상을 만들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지난 5일 급락했던 미국 뉴욕 증시가 반등 하루 만에 다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날보다 0.6% 내린 38,763.4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77% 하락한 5,199.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5% 떨어진 16,195.81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최근 엠폭스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하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문가를 소집해 보건 비상사태를 다시 선언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테워드러스 아드하놈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7일 UN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제보건규약 긴급위원회를 가급적 빨리 소집해 엠폭스에 대한 조언을 얻겠다고 밝혔습니다. 엠폭스에 걸리면 수포성 발진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급성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규 환자가 다시 빠르게 늘고 있는데 정부는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겨울철이 오기 전에 신규 백신을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올림픽 열기로 뜨거운 프랑스 파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건수 대비 양성 반응 비율을 뜻하는 양성률은 20%대로 높아졌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 가운데에서도 최소 40명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관중들이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In recent months, regardless of the season, many countries have experienced surges of COVID-19, including at the Olympics. Currently, there are at least 40 athletes who have tested positive. 세계보건기구 WHO는 프랑스 당국과 함께 올림픽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환자 증가세가 가파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환자는 7월 첫째 주에 91명이었지만 7월 넷째 주에 465명으로 늘어 4주 동안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기존에서 변형된 신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 것도 유행 확산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바이러스 전파력이 떨어지지만 오히려 냉방기를 많이 쓰다 보니 빠른 전파가 가능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이 되면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이 다시 유행할 수 있다며 그 전에 노인 등 고위험군은 추가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질병청도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맞춰 신규 백신을 준비하고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을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세계 정상에 오른 순간 협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귀국 직후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싸우려는 게 아니라 그저 운동에 전념하고 싶은 것뿐이라며 한 발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송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메달을 건 금이 환영 현장. 안세영의 귀국길은 다른 태극전사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탄 사격 대표팀이 대형 플래카드와 꽃다발 세례로 극진한 환대를 받았지만 배드민턴 대표팀은 기자회견을 위한 포토월은 물론 현장을 지키는 관계자 한 명 없었습니다. 주렁주렁 꽃목걸이 대신 미소만 걸고 입국장을 걸어 나온 안세영. 혼합복식 은메달을 딴 김원호, 정나은 없이 홀로 취재진 앞에서 한참 뒤에야 입을 뗐습니다.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직격탄을 날렸던 파리보다 한층 누그러진 조심스러운 태도로 당장은 말을 아끼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협회랑도 이야기한 게 없고 또 팀이랑도 아직 상의된 게 없어서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상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을 뒤로하고 안세영은 입국장을 빠른 걸음으로 나가 소속팀 버스에 올랐습니다. 침묵을 지킨 건 김학균 감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게 없고요. 저도 그냥 좀 기다리고 좀 생각 좀 하고요. 일단은 한 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안세영이 추가 발언을 예고한 만큼 당분간 후폭풍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배드민턴 협회도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는 A4 용지 10쪽의 보도자료를 통해 안세영 등 선수, 코칭 스태프와 면담을 진행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소상히 내용과 문제점을 파악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선수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조목조목 반박도 곁들였습니다. 먼저 무릎 부상 치료 과정에서 오진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귀국 직후 국가대표팀 트레이너와 함께 진단받았고 이후 안세영의 소속팀에서 5주간 재활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파리에서 발목을 다친 안세영을 위해 선수 뜻에 따라 1,100만 원의 경비를 들여 한의사를 현지로 파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이어 부상에도 불구하고 국제대회 출전을 강요하는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안세영 선수도 배드민턴 협회도 거친 충돌보다는 일단 멈춤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다만 쟁점으로 보이는 이른바 27세 규정을 두고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향후 법적인 분쟁도 예상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폭탄 발언을 했던 안세영 선수도 여론 문매를 맞는 배드민턴 협회도 인천공항 구름 취재진 앞에서 약속한 듯 입단속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아무것도 제가 협회랑도 팀이랑도 이야기를 해본 게 아니어서. 마음적으로는 가슴이 아프고 사실 협회에서 무슨 잘못을 많이 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금메달 직후 안세영은 대표팀과 계속 가긴 힘들지만 개인 자격으로는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귀국길 이 발언을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은 호소라고 정의했습니다. 태극마크를 달지 않고 자유롭게 뛰고 싶다는 말을 다양한 표현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현행 배드민턴협회 규정상 국가대표가 아닌데 국제대회에 출전하려면 여자는 27살 이상, 그것도 대표팀에서 5년을 뛴 이후에 협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안세영의 발목을 잡는 일종의 독소 조항으로 평가받는데 협회는 이 규정을 손질할 가능성에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규정이 무시되면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탈할 우려가 상당하고 협회의 대표팀 운영도 상당한 고민에 빠진다고 보도자료에 명시했습니다. 배드민턴협회는 연간 290만 달러로 알려진 메인 스폰서 요넥스 후원금으로 국가대표 훈련과 대회 참가, 꿈나무 육성 등 살림살이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간판 안세영이 동종업계 광고 모델로 등장해 후원사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그 이상의 배려나 특혜는 없다고 못 박은 겁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 27세 규정은 향후 법적 분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6년 전 당시 31세 규정에 막혔던 남자 선수들이 소송 끝에 이겨 국제대회에 출전한 일도 있습니다. 22살 MG 금메달리스트가 낡은 체제를 직격한 지금 협회는 선수 성장과 발전을 중심에 놓고 새 패러다임을 고심해야 한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직전에 거래소 때문에 가상자산을 제때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면 운영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투자자가 여러 차례 출금 요청을 했는데도 거래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에 살던 A씨는 지난 2022년 3월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전자지갑에 보관돼 있던 루나코인 1,300여 개를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송금을 위해 필요한 2차 주소를 써내지 않았고 해외 거래소는 A씨가 보낸 코인을 다시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가 아닌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코인이 잘못 입금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A씨가 업비트에 코인 복구를 요구했지만
거래소는 새로 규칙이 시행돼 관련 절차를 마련한 뒤 복구해 주겠다며 시간을 끈 겁니다. A씨의 요청은 3월부터 5월까지 10번 넘게 이뤄졌는데 그 사이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1억 4,700여만 원에 달하던 자산 가치는 99.99% 넘게 폭락해 500원대가 됐습니다. 사실상 돈을 모두 잃은 A씨는 거래소가 손해를 물어내라며 소송에 돌입했고 2년 만에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운영사가 가상자산을 복구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도 이행을 지체한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송 과정에서 두나무 측은 지체가 없었더라도 필연적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거란 주장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가 4월쯤 모친의 병원비가 필요해 루나코인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알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증이 부족하단 겁니다. 이번 판결은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 거래소에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한 첫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거래소도 일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향후 동종 소송이 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자산 가격 폭락에 거래소가 책임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 건 아닌 만큼 권도영 대표 등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송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걸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테라 루나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 씨에 대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현재 검찰이 불복해 또다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현재 시간 7일 현재 일간지 BST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 2일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과 관련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의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허용하는 동시에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기각한 고등법원의 결정을 확정한 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이 권 씨의 한국 송환에 제동을 건 겁니다. 인천시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모든 아파트 단지에 초기 진화용 장비인 질식 소화포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불이 난 단지의 수도는 재개됐지만 전력 공급은 복구 작업이 아직 이뤄지고 있어 이재민들이 집으로 돌아가려면 며칠 더 필요해 보입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국가도로 아래 전기차에 불이 나자 소방관들이 질식 소화포로 초기 진압에 나섭니다. 불이 난 차량을 소화포로 덮어 산소 유입을 차단해 불이 커지는 것을 먼저 막고 이후 완전 진화에 나서는 방식입니다. 인천시와 인천시 의회는 화재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이 같은 질식 소화포를 인천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단지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24억 원을 들여 1,600여 단지에 하나씩 모두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분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나눠줄 것이 아니라 5개년 전체 예산 24억을 25년도 예산에 편성 심의 의결을 해서 1,600 단지에 한 개씩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소방본부는 아파트 단지별 안전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올해 안에 마칠 계획입니다. 불이 난 인천 아파트 단지에는 수돗물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전기차 화재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지 닷새 만입니다. 다만 수도 간 손상으로 인해 누수가 일어난 한계동 139가구는 여전히 단수 상태입니다. 전력 공급에 대한 복구 작업은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9일쯤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와 사상자가 2년 만에 6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제대로 된 교통 시스템이 없기 때문인데 오는 17일부터 안전 관련 제도가 강화됩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 내 도로. 버스 옆으로 오토바이 그림자가 빠르게 지나가더니 이내 헬멧이 버스 옆으로 나뒹굽니다. 내리막길에서 버스를 미쳐보지 못한 오토바이가 그대로 버스를 들이받은 겁니다. 또 다른 대학 캠퍼스에선 가파른 비탈길 곡선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어이없게 정면 충돌합니다. 주차된 차에 가려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학생이 차에 치이는가 하면 신호가 없는 삼거리에선 자전거 추돌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모두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한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주요 대학 17곳에서 난 교통사고는 모두 359건. 2년 사이에만 60%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고가 났던 건 서울대학교로 면적 대비 사고 건수도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 캠퍼스는 산 비탈길을 따라 지어져서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이곳과 마찬가지로 신호가 없는 기형적인 모양의 교차로에선 특히나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데 안전장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차로 같은 데서 학생들이 내가 이거 옆에서 차가 나오고 버스가 나오는 거를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신호등이 있는데 작동을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 때문에 오는 17일부터는 캠퍼스 내 안전기준이 강화된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대학 캠퍼스 도로를 도로 외 구역에서 아파트 안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단지 내 도로로 편입시키면서 교통표지판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자체의 교통안전 실태 점검도 받게 되는 등 대학 총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설치하면 됐는데 이제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법적인 시설과 동일 규격을 가지고 이제 시설 설치를 해야 된다. 이제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요건이 이제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대학 내 캠퍼스는 도로교통법상 제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 무단 횡단이나 과속, 무면허 운전을 한다고 해도 중대사고가 아니라면 처벌하기 어려운데 학생들의 안전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한여름 피서철을 맞은 해수욕장에서 독성 해파리 쏘임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사고 사례가 70배 넘게 증가한 지역도 있는데 급증하는 해파리를 막을 방안이 마땅치 않아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해안가 곳곳에 둥근 물체가 둥둥 떠 있습니다. 여름철 우리 바다의 골칫거리인 노무라 입깃 해파리입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우리나라 남쪽 연안에 출몰하기 시작해 지금은 강원도 연안까지 점령했습니다. 독성을 지녀 물놀이 안전을 위협하다 보니 여름철마다 수거에 나서는데 올해는 어느 때보다 양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한 4배에서 5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대로 배 한 척이 500kg 이상 올리는 적도 있었습니다. 해류를 따라 흘러온 해파리가 해수욕장까지 퍼지면서 피서객들의 쏘임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의 해파리 쏘임 사고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초 사이 5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50건이 넘습니다. 70배나 폭증했는데 근처 해수욕장 상황도 비슷합니다. 지자체가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세웠지만 넘어오는 개체 전부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해운대 구에서는 별도로 해파리 응급 치료소를 설치를 해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바로 치료가 가능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중국 해역에서 출발해 해류를 타고 우리 바다로 들어오는데 해파리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진 게 급증 원인으로 꼽힙니다. 중국 연안에 폭우가 많이 내리면서 영양염이 유입돼서 먹이 조건이 좋아지면서 해파리가 발생한 후에 초기 사망률이 좀 감소하고 성장률이 증가하면서 해파리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해파리 출몰은 수온이 따뜻한 다음 달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쏘이면 민물 대신에 반드시 바닷물로 씻어내야 하고 통증이 계속되거나 이상 증상이 있으면 해수욕장 안전요원이나 119에 신고해 응급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YT의 차상은입니다. 국민 삐약이 탁구 대표팀 신유빈 선수의 먹방이 화제입니다. 경기 때마다 체력 보충을 위해 먹은 음식들이 연일 품절 대란이라고 하는데요. 파리올림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 얼굴이 들어간 골드카드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경기 중간중간 바나나와 음료수, 에너지젤까지 보는 사람도 침이 꼴깍 넘어갑니다. 얼음 주머니를 머리에 얹고 먹는 모습은 SNS에서 다양한 캐릭터로 만들어질 정도로
신유빈의 귀여운 먹방이 연일 화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에너지젤은 상표를 테이프로 가렸는데도 금세 알려져 제품 사이트에 주문 폭주로 일시 품절이라는 공지가 떠 있습니다. 특이하게 생긴 납작복숭아 역시 비싼 값에도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한 유통 플랫폼에서 지난달 말 사전 예약 판매 이틀 만에 500세트가 동났고 납작복숭아 검색량이 늘자 유통업체마다 추가 판매에 나섰습니다. 관련 검색어 유입량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서 당초 계획 대비 물량을 2배가량 늘려 7일부터 본 판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올림픽 광장 편의점에 문을 연 골드 팝업 스토어도 문전성시입니다. 팀코리아 응원 골드 카드 등을 파는데 각 대표팀 선수 얼굴에 순금 1g짜리 메달이 담겨 있습니다. 올림픽 초반에 금메달을 목에 건 사격 대표팀 반효진, 펜싱 대표팀 오상욱의 골드 카드부터 모두 팔렸습니다. 국민적 염원을 담아 제품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좋은 소식에 조폐공사 골드카드 판매 또한 예상치 못하게 뜨거운 반응을 얻어 추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편의점에서는 모바일 앱으로 파리올림픽 기념 주화 예약 판매를 했는데 5천만 원어치가 팔려나갔습니다. 연일 파리에서 들려오는 낭보, 우리 선수들이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면서 올림픽 관련 아이템들도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조정석 주연의 코미디 영화 파일럿이 개봉 7일 만에 관객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영화 파일럿은 그제 하루 14만 4천여 명을 동원해 누적 관객 수 204만 명을 기록했고 조만간 손익분기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올여름 개봉한 한국 영화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지난해 여름 514만 명이 본 영화 밀수와 비슷한 추이입니다. 그룹 블랙핑크의 리사가 오는 16일 신곡을 들고 컴백합니다. 리사는 개인 소속사인 라우드 컴퍼니 SNS를 통해 오는 16일 오전 9시 신곡 뉴 우먼이 발매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싱글에는 평소 리사와 친분을 자랑해왔던 글로벌 팝스타 로살리아가 피처링에 참여했습니다. 로살리아는 2,500만 명이 넘는 스포티파이 월간 리스너를 가진 가수로 미국 그래미 어워즈와 라틴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을 꼭 챙겨 나오셔야겠는데요.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비와 소나기가 습도를 끌어올리면서 찜통더위의 기세는 여전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3도, 경주는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수도권 일부 지역과 영서 남부, 충남 북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동남권에는 시간당 20mm, 충남 보령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비구름은 점차 그 밖의 중부 곳곳으로 확대하겠고 남부지방에도 저녁까지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와 소나기의 양은 대부분 5에서 60mm가 되겠고요. 경남 지방에만 최고 80mm 이상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강릉은 20일째, 서울은 18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낮 동안에도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 광주의 한낮 기온 33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는 광복절 휴일이 있는 다음 주까지도 계속되겠고요. 당분간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또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실 때는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